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화폐와 금융시장, 화폐금융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챕터 1장 화폐금융론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와 금융이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폐와 금융의 역기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화폐와 금융이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기능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반대로 작동하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화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폐 두 가지 얼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나 한번 보시면 자,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악의 근원이다. 악의 근원이다. 아니다.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불필요하다.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필요 없어. 불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인류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화폐는 복잡한 경제 구조를 풀어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또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잡한 경제를 풀어 이렇게 푸는 기능을 하는데 아니야, 화폐 너 때문에 더 복잡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도 하지만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그치?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그쵸? 아니면 이게 수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반대로 됐네. 이렇게. 다음에 거기 보면은 경제 구조를 자극해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윤활유 역할. 그쵸? 아니다. 근데 오히려 윤활유는커녕 장애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셨는데 화폐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고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아니다. 오히려 화폐로 인해 가지고 순기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특히 나쁜 부작용에 대해서 볼 건데 우선 화폐는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의 교환의 대가로 화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원화나 달러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것을 교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 화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화폐 가치에 대한 거기 보시면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지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금과 은과 같이 그 자체가 내재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피아트라고 했죠.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용시킬 수 있는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듯이 화폐와 관련해서요. 항상 위조주화가 등장하였고 위조. 이 가짜 화폐가 항상 존재하였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함량에 미달되는 주화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 이런 거 할 때 가짜 금을 섞는단 말이야. 불순물을. 그래서 기준의 함량에 미달되는 화폐, 주화를 왕실에서 발행을 하는 거야.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발행해서 경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주로 예전의 얘기면 오늘날은 이제 화폐를 위조 화폐를 이렇게 방지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첨단 기법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쉽지가 않게 되었죠. 자, 현대 화폐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화폐가 제대로 교환이 되려는 믿음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화폐 가치가 안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폐와 교환의 매개잖아요.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할 때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면 떨어지게 된다고요. 자, 거기 우리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 여러분 돈이 목적이야? 그건 아니지. 돈을 내가 갖게 되면 그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내가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이게 나의 진정하게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라는 것과 다른 재화 서비스의 가치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안정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소득이 자의적으로 재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원론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뭐야? 그쵸? 자의적으로 부와 소득이 자의적으로 생산과 관계없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서 채무자가 이득이죠. 돈을 갚아야 될 부담이 예전에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니까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예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물가 수준이 다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물가 수준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요, 거기 보시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예측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경제학 강의의 가격이 15,000원으로 50%만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만원에서. 근데 이발료가 2만원으로 100%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대 화폐 경제에서의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화폐 경제 붕괴됩니다. 물물교환 경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화폐 못 믿겠다 이거죠. 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거기 갔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 21페이지 밑에 그것도 보세요. 실물 부분의 성장과 경제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화폐가 그만큼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거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단락이요. 매사가 그러하듯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실물 부분의 성장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통화량이 공급되거나 불필요하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빠르게 상승한다면 이게 통화량이 증가한 거랑 같은 효과가 되죠. 그럼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에 근거 없는 폭증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거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거나 보시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격과 먹고 나올 때 가격이 달라집니다. 맥주 같은 것도 매 시간 가격이 달라지니까 독일에서는 맥주 시킬 때 2잔을 시켜야 된다고 하죠. 처음에 한 잔 시키는 거랑 가만히 또 한 잔 바로 안 먹게 되면은 김이 빠지고 맛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미리 사놓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 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배상금을 물어줘야죠. 돈이 없잖아. 돈을 찍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야, 배상금을. 그러다 보니까 1923년에 6개월 사이에 물가가 뭐야, 이거 예상이 되십니까? 뭐야?
1600만 배 올라갔대. 그러니까 돈을 한 술에 가득 이렇게 해도 신문 한 장 사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돈 자체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만도 못해요. 신문에는 그래도 나름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2페이지로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근본이 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각국의 정부가 돈을 마음껏 찍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심심하면 돈이 필요할 땐 찍어서 유통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반대고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으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물가가 하락하는데 부와 소득에 대한 재분배도 여전히 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인플레이션에서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유리했는데 이때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채무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할지, 특히 이건 하락하는 경우인데 그걸 또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원론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AD, AS 곡선 가지고 그릴 수 있잖아요. AD, AS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직축에 나와 있는 물가 수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AS가 하방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좋은 거잖아. 규제 완화와 경쟁 재고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AS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개선되게 되면 AS 곡선이 하방 아니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총수요 부진이라고 해서 AD가 좌측 하방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 수요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격, 물가 자체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여기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GDP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구매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승수효과에 역순수효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가 역시 또 감소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D가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악순환이 계속 더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일부 기업은 도산하고 총수요가 부진해지면서 물가가 또 하락하게 되고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부채 과잉의 경우, 지금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불리해진다고요? 채무자가 불리해진다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1970년대에 대학 4년제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 지금 20만 원과 그때 2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때 2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액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을 빌린 사람이 20만 원 빌린 게 지금은 별거 아닌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어떻게? 불리해지는 거죠. 돈을 못 갚아 이렇게 되면 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데도 당연히
부실해지게 되는 거야.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시죠. 한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구매력으로 평가한 화폐의 실질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불리해진다는 말을 뭐라고 쓴 거야? 채무의 실질 가치가 채무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의 실질, 진짜 가치는 어떻게 높아진다? 상승합니다.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결과 채무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실질 담보 가치가 하락함에 됨에 따라 상환 능력이 떨어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네,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채무 과잉 상태 속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부실 채권의 증가는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금융 시스템,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게 또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네, 이거를요. 채무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무 거기 보시면 debt defl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deflation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화폐의 역기능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당연히 금융의 역기능하고도 같이 매칭돼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선진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이런 경기 침체인 부채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걸 밑에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대규모의 유동성을 이렇게 막 쏟아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금융의 역기능인데 이건 뭐 비슷한 얘기긴 해요. 근데 금융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중개기관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자금의 공급자에게 돈을 받아다가 물론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금이 필요로 한 어떤 투자자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금융 중개기관이 이 돈을 연결시켜 줄 때 좀 더 정보가 많잖아요.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그게 과연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불건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2차적인 심사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24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심사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잉여 자금, 이게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돈이야 자본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건전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에 투자돼야 되는데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중개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화폐금융, 다음 단락에 보시면 화폐금융 경제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신용이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서 기업의 투자 또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화폐금융시장이 금융위기를 스스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의 주식 거기 가격에 모든 삼성전자의 미래 어떤 성장 가능성과 현재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 그 회사는 좀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뭔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에 그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대중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해가지고
떠밀려 다니면서 왠지 남들이 막 이렇게 뭐 개미, 뭐 동학, 서학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그런 심리적인 내가 이때 코인 안 사면 나만 망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휩쓸려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버블이 끼게 되고 금융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대중의 심리,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경제 상황이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금융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메커니즘이 있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에 네거티브한 역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폐와 금융시장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네요. 거기에 화폐와 금융시장의 발달은 거래의 편리함과 경제성장의 추진력의 밝은 면이야. 그런데 금융위기에 또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어두운 측면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역기능과 또 금융의 역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우리 인류가 경험한 금융위기의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